(2022년도) 초에 100.8kg, 0.1톤을 찍었고요. 우리 아들이 아빠 몸무게 몇 톤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0.1톤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 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량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2023년 말에 12월 31일 날 쟀을 때 77kg 정도 체중이 나왔기 때문에 1년에 23kg 정도 감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77kg에서 일단 체중은 더 내려가는 건 멈춘 상태에서 근육을 좀 늘리고 지방을 낮추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초기에는 제가 당뇨병과 지방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는 키토제닉 식단을 했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병행해서 살을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은 키토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탄고지 식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그 부족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채우는 게 키토 식단의 주 내용입니다.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장기간 유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식단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한테는 꽤 효과적인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나와 생존하는 나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내 체중밖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조차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은 내 몸이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 음식이 풍족하지 않은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원시 인류가 살았던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굉장히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에 채집을 다니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먹을 것을 모으면서 조금씩 씨앗이나 곡물들을 까먹었을 겁니다. 굉장히 거칠고 껍데기가 두꺼운 상태였기 때문에 천천히 껍질을 까면서 씹어 먹었겠죠.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죠.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가 요즘처럼 육질이 부드러운 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씹어야 했어요. 그런 몸에 맞춰져 있는 게 현재의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씹어서 삼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이 15분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10분 안에 식사를 마친다고 해요. 이거를 조금 늘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 호르몬은 분비되고 나서 20분 정도 후에 그 효과가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고 그것을 천천히 넘기는, 이렇게 오래 씹어서 식사하는 방법을 플래처 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한 100번 정도 씹어서 삼켰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00년대 호레이스 플래처라는 사업가가 이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면서 플래처 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실천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 공복감이 밀려올 때만 먹을 것. 두 번째, 신선한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로만 먹을 것. 세 번째,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을 것. 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복감이 밀려올 때만 먹는 방법은 최근에 식사 사이에 공복을 길게 가져가는 간헐적 단식과 그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공복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녁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으면 12시간이 공복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지방도 합성하고 단백질도 합성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지방이 합성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이 쓰이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복감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항상 배고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진짜 공복감은 브로콜리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눈앞에 브로콜리만 있습니다. 그것도 삶은 브로콜리 아니고요. 생 브로콜리가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을 내가 과연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나는 이거라도 먹어야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진짜 공복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 배고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복을 유지하지 않고 간식을 집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믹스커피라든지 아니면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집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은 단계를 유지를 합니다. 계속 내 몸은 지방을 합성하는 몸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복을 유지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선한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로 먹는 것. 이 부분은 최근에 유행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현미채식 다이어트, 아니면 원시인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팔레오 다이어트, 그리고 내 몸 혁명의 저자 박용우 선생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나온 가공식품과 음료수만 피해도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방법은 7,000년 전 인도 의학서적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마인드풀이라는 건 마음챙김이라는 불교 명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듯이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죠. 내가 왜 음식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어보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죄의식을 갖고 먹을 때가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다가 막 빵 먹고 진짜 빵 이렇게 산더미 같이 싸놓고 먹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도 이거 한 조각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한 조각을 다 먹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요. 먹을 거는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살찌고 악순환이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왜 먹는지, 그 다음에는 이것을 또 먹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명상하듯이 먹으라는 게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한국인들은 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4시간 자면은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대, 50대의 어른들을 봤을 때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시 인류를 봤을 때 원시 인류가 자는 만큼은 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야 되느냐?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카디언 리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먹고,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먹고, 해가 지면은 서서히 잘 준비를 해서 푹 잠드는 것이 일주기 리듬, 우리 몸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밤에는 늦게까지 술집이 문을 열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시달리고 갔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OTT 드라마를 틀어놓고 1편부터 8편까지 어떻게든 다 보고 자겠다고 하면은 2시, 3시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그렐린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그렐린 호르몬은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보통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에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식사를 하게 되죠. 이게 저녁에 한 번 더 분비가 됩니다. 저녁 11시 정도에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그 배고프다, 내가 먹고 싶다라는 그 인식을 주는 호르몬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밤 11시에 분비되는 그렐린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성장 호르몬이,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은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커지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성장 호르몬은 내 피부가 재생되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내 몸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체중도 잘 안 빠지고 근육이 자꾸 빠지게 돼요. 근데 이 시점에서 원시인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잤겠죠. 한 9시 정도부터는 잠을 자서 새벽 어슴풀에 날이 밝을 5시쯤에는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2시까지 잠을 자면 키가 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깨어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렐린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시키지 못하게 되고 야식을 찾게 되고, 야식을 먹으면은 살이 찌고, 야식을 먹고 자면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합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자꾸 설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계속 먹을 것을 찾게 돼요. 그 이유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존에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원시 시대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은 맹수를 만났을 때 분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잡으면은 고기로 먹을 수 있고, 맹수한테 당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일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비된 코르티솔은 내 몸이 모든 것을 다 에너지원으로 끌어당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요. 지방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그래서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이 짐승과 싸우거나 하는 내 몸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코르티솔이 쓰일 데가 없어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은 몸을 막 움직여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자고 일어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도 그 다음에 뭔가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을 것을 찾게 되는 쪽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빨리 내 몸에 뭔가를 저장해서 다음번 싸워야 될 힘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게 되는데 몸에 빨리 저장되는 물건을 우리 몸은 굉장히 잘 찾습니다. 그것이 단 음식하고 기름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잠을 잘 자는 거는 노화 방지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재생이나 세포의 재생 같은 데도 역할을 하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도 성장 호르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우리가 노화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사람이 왜 잘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뇌에는 글램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잘 때 뇌가 쭉 쪼그라들면서 뇌 안에 있는 변성 단백질이나 노폐물들이 빠져나와요. 액체도 빠져나와서 그 액체가 뇌를 타고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뇌가 부풀어 올라서 뇌를 한번 청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변성 단백질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기 때문에 변성 단백질을 제거시켜주는 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소금, 설탕, 기름 소비를 줄이는데도 살이 찌는 게 지속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연구를 한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공장을 통해서 많이 가공된 제품들이 사람들을 살찌게 만든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을 노바 시스템이라고 4단계로 분류하고 가장 안 좋은 제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는데 그 음식인데도 음식이 아닌 그런 제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보관이 좀 용이하고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서 비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초가공식품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은 콜라 같은 탄산음료 그리고 액상과당이 많이 섞인 주스류, 그 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공장에서 나온 빵,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같은 것들이 초가공식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초가공식품이 위험한 점 중에 하나는 초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싼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식품 첨가물인데요. 우리 위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식품입니다. 우리 유전자로 봤을 때는 이게 몸에 해로운 건지 이로운 건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음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거를 그냥 해로운 식품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해로운 식품으로 분류가 된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발생시키고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최소한으로 먹는 게 중요한데 초가공 식품을 먹게 되면 이런 식품 첨가물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가공 식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가공 식품은 굉장히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가공을 합니다. 음식을 잘게 쪼갤수록 우리 몸의 흡수가 빨라지는데요. 흡수가 빨라진 음식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아까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 호르몬이 이것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혈당이 높아지면은 그것도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포도당이 너무 많은 혈액이 뇌에 들어가면은 뇌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이거를 근육으로 열심히 집어넣어요. 이거를 영양분으로 써라, 에너지로 써라 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이 인슐린이 다 근육으로 집어넣지 못하게 되고 뇌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슐린은 이거를 재빨리 지방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계속 살이 찌게 되는 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배고플 때 배고프다라고 외치는 호르몬 그렐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부를 때 배부르다를 외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한 20분 정도 후에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렙틴 호르몬을 더 분비시키는 음식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밥부터 먹게 되면요. 밥 한 숟갈을 넣으면은 바로 이제 반찬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 반찬을 집어넣어 주면 또 국 한 그릇 떠야 되고 이렇게 돼서 식사 시간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 시간을 늦추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반찬을 먼저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사로 하면은 나물 반찬 같은 채소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생선이나 고기 같은 육류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게 되면은 그 사이에 렙틴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몸이 배부르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지 않더라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좀 그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거꾸로 식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분으로 얘기하면 식이섬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이고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채단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식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샐러드를 먹고 싶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되는데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칼국수를 먹으러 간다거나 하면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를 좀 늦추는 단백질이나 오일류를 먼저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한 20분 전에 올리브 오일이나 계란 같은 거를 먹고 식사를 가게 되면은 포만감을 먼저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 소화가 좀 어려운 식품들이 먼저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빨리 소화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지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를 막아주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죠. 장 건강이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면은 두통이 오는 분들도 있고 배가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돼서 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장뇌축이라는 걸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장은 제2의 뇌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울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부족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울증 약 중에 가장 초기에 쓰는 약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세로토닌의 대부분 90% 정도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으면은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놓고 보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뚱보균과 날씬균이라는 장내 세균이 있습니다. 뚱보균은 퍼미큐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뚱보균이 나쁜 거라서 뚱보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장내에는 뚱보균, 날씬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뚱보균이 좀 더 우세해지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자꾸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세균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장내 세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이거는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 중에 날씬균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씬균은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데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는 사람의 경우 박테로이데스의 비율이 퍼미큐테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뺀다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날씬균을 길러줄 수 있는 식이섬유를 먹어주는 게 좋고요. 퍼미큐테스가 그러면 나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식이섬유를 적게 먹어서 퍼미큐테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적이 아닌 걸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예고요. 통풍이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겪으시는 질환이 있는데 이것도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을 다양하게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합니다. 보라색 채소도 있고 노란색 채소도 있고 빨간색 채소도 있고 오렌지색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 꼭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채소를 권해드리자면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꽃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핀다고 해서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양배추, 그리고 케일, 그 미나리도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칼로리가 굉장히 적고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해독 작용을 돕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항암 기능이 있는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먹는다고 하면 십자화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화과 채소를 먹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포드맵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탄수화물 중에 우리 몸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것을 포드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뱃속에 이 음식이 들어오면은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굉장히 큰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굉장히 속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6주에서 8주 정도 끊어서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미하고 백미가 있는데 둘 다 포드맵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미 같은 경우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이 렉틴이 몸에 안 맞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미 위주의 식사, 포드맵에 해당되는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해서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고 몸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포드맵 식품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 같은 것도 포드맵 식품에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십자화과 채소도 포드맵 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를 해서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강한 압력으로 찌거나 삶으면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콩을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던 분들은 두부로 만들어서 드신다거나 낫또로 드신다거나 아니면 청국장 같은 발효된 상태로 드시면은 또 몸에 크게 불편함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유제품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설사가 있어서 잘 안 드실 텐데 이것도 포드맵에 들어갑니다. 유당을 제거한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유당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드셔서 불편하시면은 이거는 유당을 제거한 제품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안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제품을 계속 드시다 보면 장내의 벽이 좀 무너져요.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면 여기로 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게 또 살찌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음식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일도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당이 예전 과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달아졌어요. 옛날에 과일을 먹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과당과 포도당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당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요. 과일은 예전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만 구할 수 있었던 음식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과일이 나는 시절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먹을 게 많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원시 인류가 과일을 구해서 먹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 몸에 빨리 저장을 하려는 기전이 발동을 해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혈액 속을 타고 돌면서 우리 몸에 영양분과 에너지를 쓰이는데 과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간에 가서 저장이 되고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내가 현재 날씬하고 대사가 원활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다면은 잠깐 동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곰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곰은 과일을 계속 먹어서 몸을 살찌우죠. 그 다음에 동면에 들어갑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안 그 지방을 사용을 하면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 이 과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이유는요. 과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욕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을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렐린 호르몬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당은 그렐린 호르몬을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당은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당 중에 액상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용어는 고과당 콘시럽인데 뭔가 건강하다는 의미를 더 씌우기 위해서 액상과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과당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액상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당하고 결국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그냥 지방으로 바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지방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자꾸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면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는 겨우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하는 모드로 자꾸 몸을 바꿔줍니다. 근데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에요. 포도당이 45%, 과당이 한 55% 정도 포함이 된 상태로 만드는데 그게 설탕하고 맛이 비슷하면서 조금 더 단맛을 냅니다. 우리가 이제 자당이라고 부르는 설탕은 그나마 한번 이제 분해하려고 우리 몸에 애를 쓰기라도 하는데 액상과당은 그냥 포도당인 상태입니다. 포도당 상태 45%, 과당의 상태 55%. 그래서 먹으면 포도당 45%는 바로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고 과당은 그대로 지방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 몸을 지방이 저장되는 상태로 전환시키고 백해무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다른 데 쓰이지 않고 간에서 일단 저장이 돼요.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우리 몸에 피하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문제는 지방간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방간이 되면은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 분비하는 것도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간이 지방간이 되게 되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공복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콜레스테롤도 간에서 생산이 돼서 간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지혈증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쓰리고라고 해서 같이 뭉쳐 다니는 건 아시죠? 과당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보통 30대부터 줄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40세에서 70세까지 1년에 한 1에서 2% 정도씩 줄어들어서 40대 근육의 절반 정도가 70세에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40세부터 80세까지 아니면 30세부터 80세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줄어드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감소증은 예전에는 그냥 노화의 일부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봤었는데요. 2017년에 WHO에서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당뇨라는 게 당뇨병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비만도 비만병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병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노년 시기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할 때 지방이나 근육이 없으면 이게 몸에서 쿠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질 위험이 더 크고요. 이렇게 해서 고관절 같은 곳이 골절이 되면 고관절은 뼈가 잘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와병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 이것도 뭐 데이터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제 주변 분들 그 예를 보면은 보통 노년에 7일에서 열흘 정도 병상에 누워서 꼼짝 않고 계시면 정말 근육이 확 줄어서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호흡근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숨 쉬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숨을 깊이 못 쉬고 숨이 점점 짧아지면서 노년의 마지막 사인이 폐렴으로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 당뇨도 있으셨고 고지혈증도 있으셨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숨을 제대로 못 쉬셔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돌봄 비용이 65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650만 원을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으려면 한 25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근육을 잘 지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만 아프고 죽자라는 게 정말 실천이 되신다면 우리는 은행에 25억 있는 사람 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걷기에서 건강상 최대 이점을 볼 수 있는 건 하루 7,000보에서 8,000보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만보계라는 걸 만들 때 사람 걷는 모습이 만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만보계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보를 걸어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보 이상 걷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시간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운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으셔서, 또는 그냥 산책 삼아서 뭐 2만 보 3만 보씩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걷기로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걸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팔도 뒤쪽으로 멀리 뻗으셔서 흔드시면서 상체까지 같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보폭은 1m 정도, 그렇게까지 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늘려서 고관전도 같이 움직이도록 걸으시면은, 그렇게 걸으시는 건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쉬엄쉬엄 2만 보 걸으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등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등산은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가시죠.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시게 되면 페이스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페이스를 맞춰서 가다 보면은 정상에 올랐을 때 힘든 상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까지 안 오르고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억지로 정상까지 같이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려올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리에 힘이 다 풀린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만약에 다치시게 되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 골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누워 계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근육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등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는 내가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까지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등산을 끝나고 나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을 친구들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커피를 한잔할 친구들인가, 이런 것까지 좀 구분을 해가시면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으로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등산을 하시게 되는데, 그 등산을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운동을 했다고 안심을 하고 평소에 운동을 또 안 하시게 됩니다. 근데 노년에는 하루도 움직이시지 않으면 근육이 바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4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장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밸런스, 균형 잡는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 요 4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답 찾는 걸 좋아해서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무산소 운동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4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최소 3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단 오르는 건 걷는 거에 비해서 약 20배의 칼로리 소모가 있고요. 올라갈 때는 허벅지, 그다음에 둔근 등의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잡게 되죠. 균형을 잡지 않으면은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도 생각을 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계단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동이 돼서 신경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걸어 올라가게 되면은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운동만 하신다면 계단을 오르시고 집에 가셔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방법, 요거를 사용하시면 유산소, 근력, 밸런스 운동, 스트레칭까지 4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젊은 분들은 헬스클럽에 가시면은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죠. 스텝메일이라는 기계인데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 동안 이제 잠깐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텝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꼭 보시면서 열심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니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자산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주거 안정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노후 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집을 마련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에 준비하는 자금 중에 병원비는 크게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병원비를 조금 더 쓴다고 책정을 하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단톡방에서 저의 그 친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돌봄 비용이라고 하죠.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이 보통
간병인은 13만 원, 프로급 좀 실력이 있는 간병인은 1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6천 원 정도의 간식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파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은 재활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재활치료를 하러 가는데 또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봄 비용으로 하루에 한 1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후에 이런 자금이 쓰인다면 이것도 우리가 노후자금 준비에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잠깐 간병인을 쓰게 되면 정말 최소 비용으로 250만 원이 듭니다. 우리 한국인이 75세까지는 건강하게 산다고 하고요. 85세까지는 사신다고 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75년과 세상을 떠나시는 85세 사이에는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내가 집에 있을 거냐, 병원에 있을 거냐는 우리가 노후에 쓰는 자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250만 원씩 1년을 쓰면요. 3천만 원입니다. 1년만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3천만 원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산했던 것 중에 가장 최소의 비용이었어요. 일단은 6인실에 들어가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요. 공동으로 쓰는 거죠. 6인실에서 한 명이 6인을 돌보는 간병 비용입니다. 병원비 170만 원에 간병 비용이 17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250만 원에서 금액이 90만 원 늘어난 340만 원이 요양병원 돌봄 비용으로 쓰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친구가 예로 들었던 1인 돌봄 비용이 있습니다. 이 1인 돌봄 비용은 하루에 16만 원, 한 달에 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병원비 170만 원에 480만 원이면 650만 원이 한 달 돌봄 비용이에요. 내가 한 달 아파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으면 650만 원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1년이면 7,8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3년 정도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만 2억 3,400만 원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비용이 더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있던 요양병원에 있던 집에서 쓰는 생활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년에 돈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는 쓰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서 쓰는 최소 비용 3천만 원, 집에서 쓰는 최소 비용 3천만 원, 1년에 6천만 원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6억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 걸로 한다면 이 비용에서 가정생활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250만 원 정도는 거기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소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돈을 안 써야 될 때 돈을 안 쓰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아끼는 건강관리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은 굳은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PT를 끊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운동화를 사가지고 나가서 뛸 거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신데 한동안 운동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몸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근육이 사용이 안 되고 옆에 근육이 대신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어찌어찌 운동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부상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통증을 느껴서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아예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운동 강도를 올리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걷고 뛰었기 때문에 걷고 뛰는 거는 굉장히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걷고 뛰는 것도 제대로 배워서 운동을 수행을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서 갑자기 근력 없이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다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유연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시면 허리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서서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돈을 내시고 제대로 된 트레이너한테 봐달라고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3천만 원 아끼는 건강관리는 제가 일하고 있는 머니트레이닝 랩의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로 여러분한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있는 주소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거기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서 이 책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쓴 글이라 좀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